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뒤였다. 슬픔이 아직 온몸을 짓누르던 그때 나는 한 통의 편지와 낡은 열쇠 하나를 받았다. 그 편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밀스러운 시골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훈 씨가 나만을 위해 숨겨두었던 안식처라고 했다. 내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아니,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남편은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던 걸까? 왜 이제야 이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진 걸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부재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봤다. 꿈인 듯 현실인 듯 멍하니 지내던 어느 날 지훈 씨의 오랜 친구인 김 비서가 찾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비장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가 한 장 있었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작은 점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짧은 메시지. 미나, 그곳에서 너의 평화를 찾길 바라오. 김 비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평화라니. 지금 나에게 평화는 사치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지는 이 글귀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김 비서는 지훈 씨가 몇 년 전부터 이 시골집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난초로 가득 채우고 내가 어렸을 적 꿈꿨던 나만의 화실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심지어 집을 지을 때부터 내 이름을 따서 미나의 안식처라고 불렀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걸까? 아니, 털어놓을 기회가 없었던 걸까? 김 비서는 지훈 씨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나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혹시 모를 상황이라니. 그게 무엇이었을까? 며칠 후 나는 김 비서와 함께 그 시골집으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리자 울창한 숲길이 나타났고 그 길 끝에 그림 같은 작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는 숨을 멎을 수밖에 없었다. 거실을 가득 채운 화려한 난초들이 나를 맞이했고 그윽한 향기가 온 집안을 감쌌다.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그림, 이젤, 이미 물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팔레트. 창밖으로는 눈부신 자연이 펼쳐져 있었다. 지훈 씨는 정말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 것일까?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던 것일까? 그렇게 나는 비밀의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남긴 그림 재료들을 만지고 난초들을 돌보며 나는 조금씩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슬픔은 여전히 크지만 이곳은 나에게 기이한 평온함을 선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지훈 씨의 동생들, 시동생인 상훈과 대훈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평소에도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지만 지훈 씨가 떠난 후로는 그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했지만 이내 지훈 씨의 유산과 회사 자산 문제로 이야기를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득였다. 형수님, 형님이 워낙 급작스럽게 가셔서 남기신 재산 정리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상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 밑에 깔린 계산적인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대훈은 더 노골적이었다.
특히 형수님께서 관리하시기에는 복잡한 사업 자산들이 많으니 저희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처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지훈 씨가 남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변했다. 그들은 이내 내게 알려진 모든 재산 목록을 들고 와 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며칠 후 그들은 이 비밀스러운 시골집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다. 그들의 눈에 비친 집은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처럼 보였다. 특히 그들이 이 집이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들은 시세가 폭등할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팔아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수님, 이 집은 지금 팔면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분명 원하셨을 겁니다. 상훈이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집은 지훈 씨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나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내 딸 소리에게 접근했다. 소리는 아직 젊고 세상 물정에 박지 않았다. 그녀는 외삼촌들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소라, 이모부는 너희 엄마가 이 엄청난 재산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이 집을 팔면 너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대우는 소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시켜주며 환심을 샀다. 소리는 점차 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아빠가 이 집을 저희에게만 숨겨두려고 했을까요? 이모부들 말로는 다 같이 잘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 소리의 말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가장 믿었던 딸마저 나를 의심하다니. 나는 외로움과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시동생들은 급기야 유언장을 둘러싸고 분쟁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지훈 씨가 남긴 유언장은 명확했지만 그들은 법적인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나는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지훈 씨가 떠난 후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눈물만 흘렸다. 지훈 씨가 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가 정말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나를 홀로 두었던 걸까? 나는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초들을 돌보던 중, 나는 우연히 한 난초 화분 아래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지훈 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예전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미나,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이면 나는 더 이상 너의 곁에 없을 것이요.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다시 한번 오열했다. 영상 속에서 지훈 씨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나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슬퍼할 것을 알았기에 병을 숨겼다고 했다. 이 시골집은 그가 남은 시간을 보내며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곳이었다. 그는 나의 예술적 재능을 항상 응원했고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의 전략적인 위치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형제들의 탐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훈 씨는 상훈과 대훈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사업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장부 조작,
횡령, 그리고 심지어 마약 밀수와 연관된 정황까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이 모든 증거를 김 비서에게 맡겨두었으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그의 치밀함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가 매일 나를 그리워하며 남긴 사랑의 메시지들과 함께 형제들의 비리와 관련된 암호화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는 지훈 씨의 마지막 부탁이라며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내게 건네주었다. 두툼한 파일 안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지훈 씨가 나에게 남긴 이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훈 씨의 마지막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소리를 위해서. 나는 소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소리에게 지훈 씨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빠의 병과 그가 우리에게 남기려 했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외삼촌들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리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외삼촌들 말만 믿고. 소리는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굳건한 모녀의 정을 되찾았다. 소리는 나를 돕겠다고 자청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 비서는 지훈 씨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 두었다고 했다. 그 변호사는 지훈 씨의 신뢰를 오랫동안 받아온 유능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시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맞서기보다는 먼저 개발 회사와 직접 접촉하여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훈 씨가 남긴 서류에는 이 땅이 개발 프로젝트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이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 정보를 협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김 비서는 지훈 씨가 오랜 기간 동안 시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왔으며 그것들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그들의 사업체는 물론 그들의 명예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이 무기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낼 때 말이다. 우리는 개발 회사 측에 만남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들도 시큰둥했지만 김 비서가 전달한 지훈 씨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은 태도를 바꾸었다. 이 땅이 단순한 주택 부지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전체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충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훈 씨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나는 이 땅이 단순한 매각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매각하는 대신 프로젝트의 일부 지분을 받거나 혹은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 말에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동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언론에 나와 나를 욕하고 소리에게 연락하여 재산을 포기하라고 회유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개발 회사와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자마자 우리는 시동생들을 긴급 소집했다.
상훈과 대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변호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내가 겁먹고 재산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지훈 씨의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지훈 씨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상훈과 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영상 속에서 지훈 씨는 그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장부 조작의 증거, 횡령 금액, 그리고 마약 밀수와 관련된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어 김 비서가 준비한 서류들을 그들의 변호사에게 넘겼다. 서류를 검토하던 변호사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형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상훈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만약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더 이상 우리 모녀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잠시 보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계속해서 이 재산을 탐낸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사업은 물론 당신들의 모든 것이 끝장날 거예요.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소리는 내 옆에서 굳건히 나를 지지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의는 혼란 속에서 끝났다. 며칠 후 그들은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비서는 그들이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전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 씨의 뜻을 지키고 내 딸 소리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뿐이었다. 개발 회사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나는 이 땅을 단순 매각하는 대신 일정 지분을 받아 이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또한 이 시골집 주변의 일부 부지는 미나의 자연 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훈 씨가 사랑했던 난초들과 희귀 식물들을 보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의 이미지도 좋아져서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지훈 씨의 성견지명 덕분에 우리는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화실에서 나는 난초들을 바라보며 붓을 들었다.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나의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 소리는 나를 응원하며 때로는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골집을 단순히 개인적인 안식처를 넘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그리고 환경 교육을 위한 장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지훈 씨의 유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아침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훈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지훈 씨가 남긴 증거들로 인해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다. 김 비서는 상훈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나는 망설였다.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영상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다. 나는 상훈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초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예전에 거만하고 탐욕스러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께도, 형수님께도
그리고 소리에게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사과를 들으며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순간 나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 대한 미움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상훈과의 만남 이후 나는 더욱 평화로워졌다. 이 시골집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내가 지훈 씨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찾아냈으며 가족과의 유대를 회복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미나,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를 넘어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예술적인 미나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도 나는 화실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 창밖으로는 지훈 씨가 심어놓은 난초들이 바람에 살랑인다. 소리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고 김 비서는 텃밭에서 야채를 가꾸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훈 씨가 나에게 남겨준 선물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나를 지탱하고 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난초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넓은 대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나만의 빛으로 이 공간을 채워나가고 있다.